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1년 9개월 만에 했습니다. 약 20분간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내려간 뒤 7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총 100분 정도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엔 정치적 공세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사과한 겁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추가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한 겁니다. 정치 공세라며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재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으로 모두 발언 20여 분을 포함해 총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대통령은 다른 질책에 대해 답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VIP 주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한 적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다른 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최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19일 밤 11시쯤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경로해 장관을 질책했는지 물었는데 지난해 7월 19일 사고 직후 장관을 질책했다고 답한 겁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VIP 경로설에 대한 입장은 듣지 못했고 의문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게 한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를 직격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을 거론하며 출국 금지를 2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여당에서도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지만 대통령은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계를 강조하는 답을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이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많은 고발건이 모두 실질적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여부는 정부가 몰랐다며 되레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걸면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뭐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에 앞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사실 여부에 대한 답은 피하고 오해는 바로 풀었다고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을 땐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제 사퇴 요구를 했는지, 왜 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선거 후 멀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만 평가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다만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던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20년간의 교분을 강조하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의료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빈손이 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는 정부는 공약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은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하지만 의정 갈등의 원인은 의료계로 돌렸습니다.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료계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검토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화는 아예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도 지적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이런 그 정치 관련 이런 제대로 지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많은 토론과 기사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연금개혁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던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기자회견 보면서 이 점이 제일 궁금하던데요.
질문하는 기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대부분 손을 들고 있던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은 각사 한 명씩 총 150여 명의 기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 순서는 정하지 않았고 김수경 대변인이 즉석에서 지목해 20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미리 질문을 준비했지만 질문 기회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당초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이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견 직전에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질문을 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분야별로 시간에 사실상의 제한을 둔 건데 그러다 보니 궁금한 걸 다 묻지 못했다는 불만이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거 아닌가요? 네, 이 전체 질문 20개 중 9개가 정치 현안에 관한 것이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73분 중 25분,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실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1번, 최상병 사건 관련 질문은 2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회를 받아서 추가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했는데 같은 기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이 명품백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네. 또 김 여사가 언제쯤 공개 활동을 재개할 건지, 제2부속실 설치나 아울러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도 이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는지 등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또 주요 직위의 경쟁자는 배제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분명 그런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이 많았을 텐데 아예 질문이 안 나왔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신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외신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어왔지만 외교안보 분야 4번의 질문 기회를 모두 외신 기자에게 준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국내 언론의 관점에서 물었어야 할 현안들, 예컨대 한일 관계라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상대로 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해선 질문조차 못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질문했고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와는 잠시 뒤에 또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기자회견에 앞서 20분가량 진행한 모두 발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정부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데 썼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란 제목으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약 22분 진행된 모두 발언에선 지난 2년간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일회성이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외교 성과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강조한 성과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반면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의식한 듯 야당과의 협력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일은 뒤로 밀어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는 안 된다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민생, 지원이란 단어가 각각 14번씩, 노력이란 단어는 9번 등장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집무실 책상 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이란 명패를 노출시킨 채 진행됐습니다. 해석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기획부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은 일단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가부 폐지 문제가 변수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부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권이라든가 의결권이라든가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설조직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인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해 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의 폐지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돌봄, 양육 등 여가부 일부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선 여가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가부 이슈가 부각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야권은 자화자찬이자 책임 회피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 누구도 공감 못할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특히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혜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6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습니다. 개혁신당에선 금쪽이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6천자짜리 국민 인내심 테스트란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옹호했습니다.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실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게 총선 참패 후 정말 오랜만에 열리게 된 기자회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변화,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이런 게 있을지 관심이 모였는데 일단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답변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질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노력했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총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총선 참패 원인으로 이른바 대통령실발 리스크가 지목되어 왔는데 이런 인식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바뀔 것 같습니까? 네, 남은 3년 국정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답한 게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관성을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은 하겠지만 그동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논란과 리스크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권에선 최상병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만났을 당시 촬영했던 영상 원본과 그동안 나눈 메시지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올해 1월 한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고 도달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영상을 촬영한 건 주거침입,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는 그게 공익적 목적이라 하는데 그건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최 목사도 다음 주 월요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목사에게 영상 원본은 물론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모두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이외의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 여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 등 이후 절차를 밟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집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시원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과 전화통화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비서관이 군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시한 걸로 파악했는데 공수처는 이게 최상병 수사 관련 보고였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건가요?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유 관리관은 공수처에 당시 이 비서관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재 군 법무제도와 개선 방안도 보고해달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선 초동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최상병 조사 기록 이첩을 두고 논란이 생기니 문제를 짚어보자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전반적인 군 사법 정책에 대한 대화로 압박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통화가 있었던 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기록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군의 초동 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TK 출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이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을 염두에 둔 주문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삼선이자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총선 당선자 109명이 표를 던진 가운데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총선 실패를 거울 삼아 수도권과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연달아 TK 출신이 선출되면서 영남당을 못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이 상황을 타게 하는데,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거대 야당을 상대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추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단일 대우였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다시 넘어올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은 그때는 단일 대우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공언한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선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건강한 당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당이 민생 현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청와대 인근엔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전시한 청와대 사랑채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곳 전시관과 공사 홍보관 사업을 발주했는데 공사 직원들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업적 등을 전시하는 청와대 사랑채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이곳에 체험형 전시관을 짓는 3억 9천만 원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최종 낙찰업체는 A사였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 업체의 업무 대화방 내용입니다. 사랑채 현장 답사를 간다는 공지가 보입니다. 입찰 공고가 뜨기 한 달 전쯤입니다. 관광공사 직원들이랑 저희 팀이랑 사전에 사랑채 현장에서 미팅을 했고, 실제로 공사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이 사랑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사전 공고 전에 이런 용역이 있을 거고 어떤 RFP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거를 담당자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답사 이틀 뒤엔 공고일, 업체 선정일 등 용역 일정이 올라왔습니다. 현장 도면도 올라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입찰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식의 대화도 오갑니다. 한 직원이 본 공고 전에 보완 필요한 부분 의견 달라 한다. 자격 요건 불리한 부분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하자 대표는 본 공고 전 꼭 확인해달라고 답합니다. 15억 원짜리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사업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4, 5개월을 준비한 거라 2주를 준비한 업체랑 퀄리티에서 비교하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프로 아마추어 정도. 공사와 업체는 자문을 위해 사전 미팅을 하고 일부 자료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입찰 조건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측은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유튜버로 서로 고소와 맞고소를 벌이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손에 빨간 천을 들었습니다. 이 천으로 흉기를 숨겼습니다. 어디론가 뛰어가는 이 남성, 다시 차량으로 뛰어오는데 빨간 천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남성을 찌르고 차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50대 유튜버. 갈등을 빚고 있던 다른 50대 유튜버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둘 사이 얽힌 폭행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인데요. 끔찍한 범행은 이렇게 대낮 법원 청사 앞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몇 초도 안 돼서 아깍 하는 소리가 3번 들렸고. 둘은 3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맞고서를 수십 건을 한 걸로. 사소하게 시작된 다툼은 올 초 실제 폭행으로 번졌고 오늘 법정에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어제 30cm 길이 흉기를 미리 샀고 차량도 빌렸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오는 걸 기다렸다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1시간 40분 만에 경주에서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범행 직후에도 유튜버 채널에 행복을 깨려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 망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마주쳤다 시비가 붙었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배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길 위에 쓰러지자 일행들이 나와 응급처치를 합니다. 칼에 찔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갔을 때 이미 구급차에 차 있고. 지난 1일 밤 서울 망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겁니다.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은 피를 많이 흘려 결국 다음 날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각자 일행과 노래방에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원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길에서도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벌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는 여기 누워 있더라고. 친구라고 다 데리고 왔어요. 대구에서 데리고. 칼로 찔렀다니까.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이나 식당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더니 전국에 5,600곳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곧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앞으로 전업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개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전국에 5,62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당이 가장 많았고 개 사육 농장은 1,507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건강원 등 유통 상인과 도축 상인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서울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받은 결과입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업체는 신고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 등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 불안 심리가 훨씬 크고 지금 심각한 게 이제 그 유예 기간이 3년 안에 이제 개를 다 처분해야 되는데 3년도 사실 엄청 짧은 시간인데 지금 1년이 지금 현재 시간만 가버리면 개를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래하는 거죠. 정부는 개 농장의 경우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9월에 발표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면서 이게 한일 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주니치 최고 경영자는 오늘 라인 야후의 강한 요청을 받고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네이버는 주식 한 주만 넘겨도 라인 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 간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던 사이 한국산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워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와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도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과 스가 요시히데 이란 의원연맹 회장 역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 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미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제2의 증권거래소, 대체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주식 거래 시간은 더 늘어나고 수수료는 줄어들 수 있다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건지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많게는 100개 넘는 대체거래소가 있는 금융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0년 가까이 한국거래소 한 곳에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체거래소 도입을 준비해온 겁니다.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하는 거래 시간, 보다 저렴한 거래 비용, 새로운 주문 방식, 그리고 보다 빠른 체결 속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길어진 거래 시간입니다. 대체거래소에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5시간 반 늘어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근무 시간에 눈치 봐가면서 해 오던 이제 주식 거래를 좀 여유 있는 시간에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와 호가 종류도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현재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것보다 최대 40% 저렴해지고 호가 방식도 새로운 유형 2개가 추가돼 지금보다 더 다양해집니다. 공매도나 가격 변동폭 등 규제는 현재와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2개의 거래소가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증권사는 거래소 2곳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자, 배현진 아닙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결국에는 포기를 했었죠. 네. 자신더러 출마라고 권유했던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공개적으로 출마를 반대했다.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그게 바로 배현진 의원이 아니냐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배 의원이 곧바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었죠. 자,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나 아니다.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철규라는 사람 참 힘든 캐릭터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철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사실 이철규 의원이 누구라고 밝힌 건 아니고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노코멘트 하거나 침묵을 하면 그렇다. 동의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 뭐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나 아니다. 난 아니고 베테랑 형사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철규 의원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도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형사가 나온 아주 유명한 영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뭐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아니야.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자 이제 같은 친윤계인 이양수 의원이 이철규 의원의 좀 편을 들었습니다. 배 의원이 아니다 확인을 해준 거죠. 자, 사실 실제로 배 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다. 어제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마지막쯤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현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윤상현, 안철수, 배현진, 박정훈. 자, 이 중에 그러니까 현직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재선이 아니라 이번에 초선이 된 사람 1명이 있어요. 저는 누군지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는데 당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사자는 이분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입니다. 네. 자, 이제 마침 이제 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왔습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아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고. 참고로 배현진 의원은 오늘 이 원내대표 선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당내 갈등의 모습은 거기에는 좀 역행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 둘은 배현진, 이철규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입니다. 네. 근데 총선에 패배하자 보신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같은 친윤계 안에서도 분열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녹취록 공개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녹취록 공개한 이런 정치를 가장 비판했던 게 바로 친윤계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과거를 좀 보시면요. 자,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 대선 경선 당시입니다. 저거 곧 정리된다라고 발언했는데 저게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고 친윤계들이 비판을 하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지방선거 당시에 강용석 전 의원과 복당을 놓고 거래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자 또 그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태를 지금 친윤계 일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한 가지만 준비를 했죠? 기자회견 때문에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PC방에서 40대 남성이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됐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앞으로 경찰차들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갑니다. 어젯밤 서울 미아동 한 PC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입니다. 게임을 하던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싫어하는 눈치여서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사과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과하겠다던 A씨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해서 저는 그때 휴대폰으로 그 112에 문자를 보내놨어요. 일단은 와달라고, 이상한 분이 있으니까. 피해자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과 왼쪽 손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호신술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서 다행히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가 체포 직전까지 숨어 지낸 곳이 공개됐습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우리 돈 29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였는데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 차로 6분 거리여서 당국이 알고도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세르비아 부촌 데디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지 언론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체포되기 전 몇 개월간 이곳 복층 아파트에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200만 유로, 약 29억 원짜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구매자는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 한창준 씨입니다. 현지 부동산 업체가 공개한 내부 소개 영상에는 거실과 부엌, 방 3개와 화장실 3개 외에 옷방 2개와 발코니 등이 보입니다. 외교관이나 부유층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는 차로 6분 거리인데 특히 권 씨가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했던 IP 주소가 이 아파트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권도형이 이미 인터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몇 주 뒤에도 세르비아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본명을 사용했다며 태연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바이로 도주하려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다가 체포된 권 씨는 미국과 한국의 송환 요청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스타 오타니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통역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도박 스캔들에 발목을 잡혔던 오타니로서는 일단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불법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즈하라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즈하라가 몰래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우리 돈 약 232억 원. 미국에서 은행 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입니다. 여기에 허위소득 신고 혐의까지 최대 징역 3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미즈하라는 현지 시간 14일 법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냈던 전 통역사의 도박 스캔들에 휩싸였던 오타니는 이로써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hone and bank records show that Mr. Mitsuhara appears to have accessed Mr. Otani's bank account online. What is more, Mr. Mitsuhara lied to the bank to access the account.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I think that Otani might have a helping hand in there, but he had to push his partner under the bus. Because why would his interpreter have all the account information to his bank? Well, I kind of find it surprising that it went this far without Otani kind of knowing what was going on. But I trust Otani, I trust the Dodgers. 미국 스포츠 매체들은 미즈하라가 일본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실내에만 있기엔 아쉬울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 구경하기에도 참 좋은 날씨죠.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여름을 알리는 꽃 수국인데요. 초여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이 수국이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서 조금 일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서울도 한낮에 2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하늘이 종일 파랗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광주는 1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반면 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시작해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